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자산 시대의 사생활은 사라지는가? 이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어쩌면 좀 무서운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부재처럼 정말 모든 게 추적되는 시대에 남겨진 여유 공간 찾기가 가능할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텐데요.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그리고 영구히 기록되는 장부라고 하잖아요. 클릭 몇 번이면 과거 거래 내역을 다 볼 수 있다는데 그럼 정말 우리 금융사생활 이거 그냥 사라지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블록체인 추적의 원리가 도대체 뭔지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그 여유 공간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희 이야기는 특정 코인 투자를 권하거나 아니면 무슨 편법을 알려드리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디지털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이해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의 그 투명성하고 영구성, 이게 핵심 특징 중 하나죠. 모든 거래 기록이 공개된 장부에 그것도 영원히 남으니까요. 당연히 사생활 침해 우려가 나오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기서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쓰는 그 지갑 주소 있잖아요. 0x로 시작하거나 BC1으로 시작하는 것들. 이게 완전한 익명성, 그러니까 어너니미티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가명성, 퓨도리미티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 가명성이요? 익명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주소 자체만 딱 봐서는 이게 누군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특정 주소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 활동은 전부 연결돼서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핵심은 이 가명으로 된 거래 기록들이 도대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실제 신원, 즉 실명과 연결될 수 있는가? 이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명성? 아, 그러니까 주소만 보면 내가 누군진 모르지만 그 주소로 뭘 했는지는 다 기록에 남아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그 가명 주소가 어떻게 실제 나라는 사람하고 딱 연결될 가능성이 생기는 건가요? 그냥 주소만 봐서는 잘 모를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경로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경로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가장 뭐랄까 직접적이고 확실한 연결고리는 역시 우리가 거래소 같은 데 가입할 때 하는 신원 인증 절차 있죠. KYC. 네, KYC.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네. Know Your Customer. 거래소는 특정 지갑 주소, 특히 거래소 내부 지갑이나 외부 입출금에 쓰인 주소랑 사용자 실명, 연락처, 신분증 정보 같은 걸 직접적으로 딱 연결해서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요즘은 소위 온체인 분석이라고 하는 기법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어요. 아, 온체인 분석이요? 네. 특정 주소의 거래 내역, 거래 빈도, 거래 규모, 또 누구랑 거래했는지 이런 걸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의 사용 패턴이나 성향을 파악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매달 특정 날짜에 비슷한 금액이 어떤 주소로 계속 들어온다. 그럼 이거 월급일 수 있겠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주소랑 관련된 오프체인 활동, 이것도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오프체인 활동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 지갑 주소 이건데 후원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쳐봐요. 그럼 그 커뮤니티 아이디나 거기서 했던 다른 활동 내역들이 그 지갑 주소랑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자기 ENS 주소, 예를 들어 myname.eth 이런 거 딱 연결해두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료에서는요, 이 추적의 핵심 요소를 데이터의 세 가지 축, 그러니까 일종의 메타데이터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가 누가, 후 거래했냐. 이건 아까 말씀드린 KYC 정보나 서비스 가입할 때 낸 신원 정보 같은 게 해당되겠죠. 둘째, 언제 거래했냐. 거래가 발생한 구체적인 시간대, 주기성, 빈도수 이런 게 다 정보가 되는 거고요. 셋째는 어디서 거래했냐. 이더리움이냐, 비트코인이냐, 어떤 네트워크 썼는지, 또 어떤 지갑, 메타마스크 썼는지, 하드웨어 지갑 썼는지, 심지어 어떤 IP 주소에서 접속했는지 이런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이 누가, 언제, 어디서 이 세 가지 축의 정보가 충분히 쌓이고 서로 교차 분석이 되면요. 특정 가명 주소 뒤에 있는 그 실제 인물의 활동 그래프를 상당히 정교하게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가명성은 거의 힘을 잃고 추적 난이도는 확 낮아지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여러 경로로 다 연결될 수 있네요. 저는 그냥 단순히 거래소 KYC만 생각했는데 뭐 온체인 분석이다 아니면 제가 그냥 인터넷에 남기는 오프체인 흔적까지 다 고려하면 훨씬 복잡한 그림이네요, 정말.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추적 가능성 말고도 우리가 그냥 평소에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 때문에 스스로 프라이버시를 막 노출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어떤 습관들이 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기술이라기보다는 진짜 우리 습관 문제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사실 기술적인 측면 못지않게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사용 습관이 프라이버시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 자료에서 지적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나쁜 습관들 한번 보죠. 첫 번째는 아마 제일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일 텐데 바로 주소 재사용입니다. 주소 재사용이요? 네, 그냥 지갑 주소 하나를 계속해서 돈 받을 때도 쓰고 보낼 때도 쓰고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주소를 중심으로 한 모든 거래 관계,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얼마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그 거래 그래프가 점점 더 빽빽하고 명확하게 그려지죠. 특정 주소랑 관련된 모든 활동이 그냥 한눈에 딱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컨텍스트 혼합, 컨텍스트 믹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컨텍스트 혼합. 좀 어렵네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월급 받는 주소, 또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주소, 친구들하고 밥 먹고 더치페이 하는 주소,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사는 주소, 뭐 소액 기부하는 주소. 이걸 다 구분 안 하고 딱 하나의 주소로 모든 거래를 다 처리하는 경우예요. 뭐 편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소득 수준, 투자 성향, 소비 패턴, 심지어 사회적 관계망, 취미가 관심사까지 그냥 생활의 거의 모든 맥락, 컨텍스트가 단 하나의 주소에 다 모여서 외부에서 너무 쉽게 파악될 위험이 커집니다. 비유하자면 자기 모든 금융거래 내역이 담긴 일기장을 그냥 통째로 공개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 일기장 비유 확 와닿는데요. 편리하자고 한 행동인데 내 모든 금융생활을 까발리는 셈이네요. 그렇죠. 세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오프체인 흔적 남기기.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거나 받는 행위 자체가 KYC 정보랑 연결된 거래소 계정하고 내 개인 지갑 주소를 연결하는 아주 강력한 단서가 되고요. 또 뭐 카톡 같은 메신저로 암호화폐 송금 링크 공유하거나 P2P 거래할 때 상대방한테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알려주거나 암호화폐로 물건 사면서 배송지 정보 남기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중요한 오프체인 흔적이 돼서 추적의 실마리를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X의 함정인데요. 사용자 경험이죠. 여러 지갑을 용도별로 관리하고 뭐 필요할 때마다 다른 네트워크 쓰고 이게 좀 번거롭고 복잡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활동을 딱 하나의 지갑, 하나의 네트워크에서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편리함 추구가 역설적으로 프라이버시 노출 위험을 극대화시킨다. 이 점을 이 자료는 강조합니다. 결국 이 프라이버시 문제라는 게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뭐 필연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우리의 사용 방식, 우리 습관에 의해 좌우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군요. 컨텍스트 혼합이란 말이 진짜 와닿네요. 편리하자고 쓴 하나의 주소가 내 일기장이 될 수 있다니 생각보다 이거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 같습니다. 그럼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요? 이렇게 모든 게 다 연결되고 추적될 수 있다면 우리가 사생활을 지킬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요. 다행히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우리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충분히 실용적인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3레이어 모델이라는 아주 유용한 틀을 제시합니다. 이건 뭐냐면 단순히 특정 기술 하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다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 층위는 제도 정책 층위입니다. 제도나 정책이요? 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모든 금융거래에 똑같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통카드 소액 충전이나 편의점 소액 결제, 포인트 사용 같은 거는 KYC 요건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규제상의 어떤 관용 구간이나 최소 기준, 이걸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첫걸음이죠. 또 기술적으로 선택적 공개, 셀렉티브 디스클로저라는 개념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선택적 공개요?
필요한 것만 공개한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서비스 이용 자격, 가령 성인 인증이 필요할 때 내가 성인이라는 사실 자체만 증명하고 내 구체적인 생년월일 같은 부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방식이죠.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서비스라면 당연히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고 보관하는 데이터 최소 수집 원칙을 따를 거고요. 이렇게 정책적 제도적 환경을 잘 이해하고 프라이버시에 좀 더 유리한 규제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 이게 A층위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층위는 기술 프로토콜 층위입니다. 이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기술적인 도구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스텔스 주소, 스텔스 애드레스라는 기술인데요. 스텔스 주소. 이름부터 뭔가 숨겨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 기술을 쓰면 돈을 받는 사람은 똑같더라도 외부 블록체인 탐색기상에는 매번 다른 일회용 수신 주소가 찍혀요. 그래서 밖에서 보는 사람은 여러 거래가 같은 사람한테 가고 있다는 걸 쉽게 알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또 다른 강력한 기술로는 요즘 아주 주목받고 있는 영지식 증명, Zero Knowledge Proof, JKP가 있습니다. 아, 영지식 증명. 들어봤어요. JKP? 네. 이건 뭐랄까 비유하자면 비밀번호를 직접 보여주지 않고도 내가 그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거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내 계좌잔고가 보내려는 돈보다 많다는 사실, 혹은 내가 법적 성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내 실제 잔액이나 정확한 나이를 공개하지 않고도 그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만 상대방에게 암호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프라이버시는 지키면서 필요한 검증은 가능하게 하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이 외에도 지갑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능들, 예를 들어 돈 받을 때 자동으로 새 주소 만들어주는 기능이나 거래 내역 일부를 가려주는 프라이버시 모드 같은 걸 활용하는 것도 이 기술 층위의 노력에 포함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층위는 운영 습관, 오퍼레이션 층위입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프라이버시를 노출시키는 나쁜 습관들을 그냥 정반대를 실천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아까 지적했던 컨텍스트 혼합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용도별로 지갑을 철저히 분리하는 겁니다. 아, 지갑 나누기. 이게 제일 중요하군요. 네. 예를 들어 월급이나 주 수입 받는 지갑, 장기저축이나 투자용 지갑, 일상생활비나 소액 결제용 지갑, 그리고 좀 익명성이 중요할 수 있는 소액 기부나 후원용 지갑, 이렇게 명확히 나눠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각 지갑의 거래 패턴만 봐서는 그 사람 전체 금융생활이나 개인정보를 파악하기가 훨씬 어려워져요. 추적 그래프를 여러 개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또 돈을 받을 때는 가능하면 매번 새로운 주소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습관, 주소 재사용 금지죠. 이걸 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대부분 최신 지갑들은 이 기능을 다 지원해요. 거래하는 시간이나 요일을 의도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해서 예측 가능한 패턴을 좀 흐리게 만드는 거. 거래 타이밍 다양화죠. 이것도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거래할 때 가끔 메모나 주석 남길 수 있잖아요. 그 메모 기능에 자기 실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같은 개인 식별 정보는 절대 남기지 않는 습관. 메모, 주석 최소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결국 무슨 마법 같은 기술 하나로 프라이버시가 딱 해결되는 게 아니라 1. 지금의 법이나 정책 A. 이걸 잘 이해하고 2.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B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3.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좋은 사용 습관 C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 세 가지 층위의 조합이 핵심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와, 이거 정말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층위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프라이버시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당장 실천해 볼 만한 그런 구체적인 행동 지침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세 층위의 원칙들을 바탕으로 이 자료에서는 우리가 즉시 실천할 수 있는 합법적이면서도 아주 실용적인 10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안하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이걸 다 하나하나 상세히 보긴 어렵지만 특히 중요하고 효과적인 몇 가지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역시 아까 C층위에서 제일 강조했던 지갑 분리입니다. 최소한 수입, 지출, 저축, 그리고 좀 민감할 수 있는 활동, 예를 들면 기부 같은 거, 이렇게 3, 4개 정도 명확한 용도로 지갑을 나누는 게 프라이버시 보호의 시작이에요. 둘째, 수신 시 새 주소 사용. 돈 받을 땐 반드시 새로운 주소를 만들어서 받으세요. 대부분 지갑에서 버튼 하나로 되고요. 자동 생성 옵션 있으면 꼭 켜두시고요. 주소 재사용은 진짜 스스로 추적 단서를 막 주는 행기입니다.
셋째, 오프체인 연결 최소화. 지갑 주소 자체나 관련 서비스 프로필에 실명, 자주 쓰는 닉네임, 개인 사진, 다른 SNS 계정 링크 이런 거 연결하지 마세요. 온라인 활동하고 지갑 주소 사이의 연결고리를 가능한 한 끊어야 합니다. 넷째, D앱 권한 정기 점검입니다. 우리가 여러 탈중앙화엔 D앱 쓰다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로 지갑 접근 권한을 막 주게 되잖아요. 네, 무심코 승인 누르죠. 그렇죠. 주기적으로 내가 어떤 D앱에 무슨 권한을 줬는지 확인하고 더 이상 안 쓰거나 불필요한 권한은 즉시 해지하는 습관, 중요합니다. 방치된 권한은 잠재적인 보안 위협이자 프라이버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 거래 패턴 의식적 변경. 매번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비슷한 금액 보내는 거. 이런 예측 가능한 행동은 피하세요. 보내는 요일이나 시간을 조금씩 바꾸고 금액도 딱 $100가 아니라 101.5달러 이런 식으로 끝자리를 약간씩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패턴 분석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거래소랑 개인 지갑 사이에 완충 지갑, 그러니까 온보딩 지갑을 하나 더 두는 거, 공용 와이파이 같은 데에서는 지갑 사용 자제하는 거, 거래 메모에 민감 정보 절대 쓰지 않는 거, 알림 설정 확인하는 거, 관련 규제에 미리 숙지하는 거 등이 포함됩니다. 와, 정말 구체적이면서도 당장 실천 가능한 조언들이네요. 특히 지갑 분리, 새 주소 사용, 오프체인 연결 최소화, D앱 권한 관리, 거래 패턴 변경, 이 5가지만이라도 진짜 제대로 신경 쓰면 말씀하신 그 추적 그래프를 상당히 희석시켜서 프라이버시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원칙들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예시랑 또 우리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 레드라인이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짚어주시죠.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법적, 윤리적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청취자분이 프리랜서이고 클라이언트한테 받은 수입 내역을 좀 비공개로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 수입 전용 지갑으로 돈을 받은 다음에 이걸 바로 쓰지 않고 며칠 정도 시간 간격을 두거나 아니면 금액을 한 2, 3번에 나누어서 조금씩 다른 금액으로 생활비 지갑이나 투자용 지갑으로 옮기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지갑 분리, 거래 타이밍 다양화, 금액 랜덤화 원칙을 다 적용하는 거예요. 또 익명으로 소액 기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기부 전용으로 분리된 지갑을 쓰고 가능하다면 스텔스 주소 수신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찾아서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자산 규모에 따라서 보안 수준을 달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큰 금액, 장기 보유 자산은 당연히 인터넷 연결이 안 된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하고 일상적인 소액 결제에 쓰는 돈은 편리한 모바일 지갑이나 브라우저 확장 지갑에 두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모든 프라이버시 보호 전략과 기술은 오직 합법적인 자산을 관리하고 개인의 정당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자료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명백한 레드라인, 즉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첫째, 자금 세탁, 탈세 같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이나 서비스를 악용하는 행위. 이건 절대 안 되죠. 둘째, 내가 속한 국가의 법률이나 금융당국 규제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서비스, 특히 국제 제재 대상에 오른 믹싱 서비스 같은 거, 이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셋째, 해킹이나 사기로 타인의 지갑 정보나 개인 정보를 부당하게 얻거나 이용하는 행위. 그리고 거래소의 KYC 규정을 피하려고 허위 자료를 내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익명성, 절대 추적 불가, 이런 과장된 광고를 하는 기술이나 도구를 맹신하는 것. 이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기술은 없고요. 오히려 이런 주장은 사귈 가능성이 높아요. 프라이버시,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보호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과 법적, 윤리적 한계가 따른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이 소중한 프라이버시 권리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네, 오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프라이버시 시리즈 3번째 시간에는 모든 게 추적되는 시대처럼 보이는 이 디지털 자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의 여유 공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 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프라이버시 보호가 어느 한 가지 놀라운 기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관련 정책과 제도의 변화,
A를 잘 주시하고 이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술과 도구 B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활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좋은 사용 습관 C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것. 이 세 가지 요소의 조합과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미리 좀 준비하고 있다면 앞으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규제가 어떻게 변하든 불필요한 불안감에 휩싸이거나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끌려가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좀 더 주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디지털 자산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 그 현주소를 진단하고 또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서도 다음 논의를 좀 예고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레일건, 아스텍, 녹주넨 이런 것처럼 더 강력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술 발전은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같은 불법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게 만들어요. 이건 결국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개인의 권리와 사회 전체의 투명성 및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 사이에 그 긴장 관계를 더욱 첨예하게 만들죠. 여기서 오늘 저희 방송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실 만한 질문을 남겨드립니다. 기술이 거래 내역을 점점 더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와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투명성 요구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 나눴던 선택적 공개라는 개념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가장 이상적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 가야 할까요? 아마 저희 프라이버시 시리즈의 다음 탐구를 위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프라이버시 시리즈.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